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3-2-2 유럽의 진출과 교육망의 확대라고 하는 교과서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티타임, 차 한 잔의 여유. 본래 티타임은 유럽 귀족들이 동방에서 수입한 고가의 사치품을 즐기는 고상한 취미에서 비롯되었다. 차를 수입하여 유럽에 전한 것은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어떤 경로로 차를 구입하였을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18세기, 19세기 이후에 유럽 문화를 중심으로 전 세계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유럽 문화가 더 앞선다 라고 하는 선입견 같은 걸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15세기, 16세기까지만 해도 15세기, 16세기, 17세기까지만 해도 아시아 문화에 대한 유럽의 열광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차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차는 동방, 동양, 예를 들면 중국 등지에서 수입을 해왔고, 이 그림에서는 이제 쇠 주전자인데 이렇게 찻잔이나 주전자도 도자기를 또 차이나라고 부르거든요. 중국이잖아요. 수입을 해오면서 이것들이 동양과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고, 유럽을 중심으로 좀 보자면 유럽은 15세기, 16세기에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항로들이 개발됐고, 이제 배를 타고 전 세계 방방곳을 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열리는 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와 관련된 이런 유럽의 진출과 교육망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럽 상인의 동남아 진출 되고, 그러니까 바로 동아시아로 오지 않고 유럽 상인들이 주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어떻게 아시아까지, 동아시아까지 들어왔나를 보고 세 나라를 먼저 중심으로 볼 거예요. 첫 번째 나라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하면 지도를 보면 보이죠? 여기가 유럽인데 유럽의 가장 끝에 있어요. 대항해 시대 전까지는 여기 바다, 이 바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중해라고 부르는데, 지중해 중심의 무역이 형성되고 있었고, 이 지중해 중심의 무역에서 가장 큰 권한을 발휘할 수 있었던 나라가 이탈리아였는데, 이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됐던 여기에 있는 반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반도를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데, 이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이제 대서양 방면으로 진출을 하면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먼저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어디로 가냐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아시아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나라였고, 처음 물라카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호이안과 마카오를 경유해서 일본의 나가사키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 교과서 102쪽에 있는 지도이기도 한데, 포르투갈이 물라카를 점령했던 시기는 1511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물라카가 여기 지금의 인도네시아에 있는 해협에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를 거쳐서 지금 포르투갈이 보라색이잖아요. 호이안과 마카오를 거쳐서, 그래서 마카오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을 획득하게 되거든요. 때문에 마카오에 가보면 포르투갈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마카오에 가면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게 에그타르트래요. 바로 이 포르투갈에서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일본의 나가사키까지 진출합니다. 이 나가사키에 진출했던 시점이 1543년이었는데, 이때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 교육을 하기 위한 물품 중에 총이 있었어요. 조총. 결국 이 조총이 일본에 전파돼서 일본 내에서 전쟁이 활용되기 시작했고, 가장 대표적으로 전쟁이 잘 활용됐던 전투가 1575년에 나가시노 전투라고 있었어요.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 부대를 바탕으로 센코쿠 시대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라고 했던 그 전투.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교과서 88페이지를 다시 보시고, 그리고 이 전투 끝에 센코쿠 시대를 결국 통일한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고, 이 당시 일본군이 가지고 들어왔던 무기가 조총이었죠. 그 조총은 따라 가다 보면 바로 포르투갈 상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교육은 조총과 화약 및 명나라의 생사는 이제 비단을 만드는 생사 및 비단을 수출했고, 일본의 명나라의 비단과 도자기를 구입해서 유럽으로 순출하는 이러한 상업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조총과 화약은 포르투갈이 가져왔던 거고, 또 뭐 덮었냐면 명나라도 같이 지금 마카오 점령하고 있잖아요. 명나라에서 명나라 비단과 같은 실과 같은 것들을 일본에 수출한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뭘 받아들이냐면 일본에서 포르투갈이 원했던 물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을을 가져와요. 그리고 뒤에 보겠지만 다음 단원에 나오겠지만 명나라는 은이 굉장히 필요했던 나라거든요. 왜냐면 모든 화폐 제도가 은을 중심으로 은본위 화폐 제도, 세금도 은으로 지정은 아니 1조 편법 이런 거 운영했기 때문에 명나라에 이 은을 주고 그들이 가장 가져가고 싶었던 거 바로 이거거든요. 비단과 도자기와 또 뒤에는 차까지 구입해서 유럽으로 수출하면 막대한 돈을 벌었다는 거죠. 자, 반면 지금 16세기에 진출하고 있는 포르투갈을 보이는데, 같은 16세기에 활발한 항해를 보였던 에스파냐, 스페인을 보면, 스페인의 경우에는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남단을 따라갔다면 스페인은 대서양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가 바로 스페인의 허락을 받고 가게 됐던 거죠. 스페인에서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필리핀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에스파냐의 항로가 대서양을 건너서 1492년에 15세기 말에 여기를 발견했거든요. 콜럼버스가. 근데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다음에도 여기가 자기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지조차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쭉 대서양을 돌아가면 바로 그들이 가고자 했던 인도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인도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때문에 여기를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인도인지 알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섬들에 붙어있는 이름이 서쪽에 있는 인도의 여러 섬이다, 여러 모두 지자의 섬이다, 또 서인도 제도라고 써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좀 지나면 여기가 인도가 아니라 신대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많은 물건들을 대륙에서도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가져가지만 그들이 원했던, 유럽인들이 원했던 여러 가지 물품들, 도자기, 비단, 그리고 향신료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쭉 태평양을 건너게 됐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에스파냐 사람들이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 바로 필리핀의 마닐라입니다. 필리핀은 나중에 미국에게 빼앗기긴 하지만 대표적인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돼요. 벌써 나라 이름부터가 필리핀이잖아요. 좋은 나라 이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 됐던 나라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에스파냐가 자랑하는 에스파냐의 최고 훌륭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펠리페 2세예요. 영국의 엘리자베스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전 유럽의 가장 강력한 함대를 가지고 있었다. 무적 함대라고 하는데 그 무적 함대를 지니고 있었던 황제였고, 이 사람이 1556년부터 1598년까지 왕으로 재위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에스파냐의 국력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큰 배, 무적 함대라고 불렀잖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강력한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를 갈레온 섬이라고 하고, 갈레온 섬이라고 하고, 갈레온 선이라고 하고, 이 갈레온 선을 바탕으로 해서 무역하는 에스파냐의 무역을 갈레온 무역이라고 불러요. 요 배예요, 요 배. 멋있죠? 자, 필리핀. 필리핀 얘기하다 말았네요.
그래서 지금 국가 명칭 필리핀은 어디서 하냐면 펠리페 2세에서 온 거예요. 펠리페 2세에서. 자, 그래서 에스파냐의 상인들은 필리핀의 마닐라를 중심으로 해서 갈레온 무역을 했다라는 점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에스파냐는 어떻게 무역했냐? 당시 멕시코를 식민지로 두고 있었는데 멕시코의 아카폴코라는 곳에서 은이 엄청나게 생산됐대요. 이 은을 가지고 또 어디 가냐? 명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의 비단, 도자기, 면직물을 구입해서 유럽에 가지고 들어오는 무역을 펼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아니면 동아시아에 한정해 보면 중국의 비단, 도자기, 차 이런 것들을 획득하러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16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활약했던 나라라면 17세기가 되면 바뀌게 됩니다. 세계사를 배우면 알게 되겠지만 17세기가 되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몰락하고 네덜란드가 전 세계 항해의 대표적인 국가가 되는 나라예요. 사실 네덜란드는 우린 알고 있지만 굉장히 작은 나라죠.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조그만 벨기에, 네덜란드 여기 있는 나라인데, 이 네덜란드가 17세기의 무역을 사실상 다 장악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네덜란드의 무역 형태를 보면 여기 초록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동남아시아 가서 동남아시아에 가서 지금 여러 지역들을 지배하게 되고 인도네시아 지역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17세기에 나가사키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나가사키에 네덜란드 사람들과의 무역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곳이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 보여요? 나가사키 끝에 있는데, 원래 일본 나가사키에 처음 누가 갔죠? 포르투갈 사람들이 갔어요. 포르투갈. 언제부터 갔다고요? 1543년. 16세기 중반부터 갔는데, 포르투갈 상인들이 가면서 무역을 하면서 무엇도 같이 들어오냐면 기독교도 같이 들어가요. 기독교가 일본 내에 퍼지게 되죠. 그리고 임진왜란 때 보면 십자가 문양을 머리에 이고 싸우는 일본 군들도 있어요. 근데 일본이 에도막부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를 금지하게 되거든요. 기독교를 금지하는데 포르투갈 상인들이 기독교를 금지하기 전에 외국인들이 막 어디든 들어와서 살면 안 되니까 1636년에 규슈 끝에 있는, 지금 일본 가장 끝에 있는 섬 규슈 끝에 나가사키라는 지역에 인공섬을 조성을 해요. 인공섬이에요. 섬인데 다리 하나만으로 통과할 수 있고, 이곳에서만 네덜란드 상인들이 살 수 있게, 상인들이 살 수 있게 조성해 놓은 섬이에요. 이 섬을 뭐라고 부르면 데지마라고 불러요. 데지마. 그래서 나가사키 데지마는 원래는 포르투갈 상인들을 위해서 만든 거였지만, 이게 완성될 때 1637년에 반란이 일어나요. 시마바라의 반란이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반란 세력이 무슨 종교를 믿고 있냐면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주 강력하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 끝에 포르투갈인들을 다 추방해요. 1639년에 이 반란이 일어난 2년 후인 1639년에 포르투갈 상인들을 다 내쫓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자꾸 선교 활동을 하니까. 근데 네덜란드 상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오직 무역만 하겠다라고 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포르투갈 상인들을 대신해서 1639년 이후부터는 네덜란드, 다시 말하면 17세기에는 네덜란드가 이 일본과의 무역을 사실상 독점을 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타이완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쌀과 설탕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한다는 거죠.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하면, 이렇게 해서 17세기 되면 마치 우리나라의 병임 박해, 신유 박해처럼 일본 내에서도 천주교,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박해를 했던 것을 후미에라고 불러요. 후미에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형상이나 십자가 같은 것들을 상으로 만든 다음에, 예수님이 막 이렇게 있는 상을 만든 다음에 이 동판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독실한 기독교인이면 밟고 못 지나가니까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처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후미에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17세기 중엽이 되면 포르투갈을 대신해서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섬을 네덜란드가 장악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뭐래도 17세기는 네덜란드의 시기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7세기까지 이랬다가 18세기가 되면 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장하는 시기고 영국이 아주 빠르게 해양으로 진출했던 시기예요. 자, 이 당시 청나라의 무역은 공행무역이라고 부르는데 공행무역은 1757년 18세기죠. 1757년에 청나라가 무역을 위해서 외국과의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을 위해서 설치했던 관의 허락을 받은 상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공행은 중국 청나라 때 외국과 사실 이 외국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 뭐 조선이나 이런 나라가 아니라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의 무역을 독점하였던 관청의 허락을 받은 상인들이 결성한 조합이에요. 일종의 공사? 지금 따지면 뭐 공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만 오직 외국 상인들이 유럽 상인들이 무역을 할 수 있는데 어디에 설치했냐면 광저우에 설치했어요. 지금 중국 대륙이 쭉 이렇게 있으면 이 중국 대륙 있는 곳에 뭐 베이징은 여기 있을 거고 난징은 여기 있을 텐데 여기 보면 광둥성이 있고 광둥성에 있는 이곳을 광저우라고 부릅니다. 광주 밑으로 내려오면 홍콩이 있고요. 반대편에 마카오가 있어요.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중국 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광저우에 공행을 설치하고 유럽 상인들은 올라오지 말고 여기서 무역하고 가라 라고 설치해 놓은 거고 이 공행무역을 사실상 가장 많이 활용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18세기 중엽 동아시아 무역을 완벽하게 영국이 장악하고 특히 영국이 많이 가져가고 싶었던 것은 당시 유럽에서 대인기였던 아까 차 마시는 거 있었잖아요. 면직물, 비단, 차 등을 수입해하고 대신에 면직물이나 비단과 차를 특히 차 수입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영국 차 마시는 습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취미가. 이 차를 수입해 오면 대신 대가로 뭘 줘야 되잖아요. 줄 게 없는 거예요. 면직물을 이제 산업혁명이 끝난 다음에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영국은 면직물이 많았는데 면직물을 주려고 하더니 중국이 본인들의 인구로 면직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면직물을 수입합니다. 품질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대가로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은이에요. 은이 주로 많이 갖고 또는 영국이 사실상 식민지를 만들었던 인도에서 가져온 면직물의 재료가 되는 목화를 수출하는 거예요. 무역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영국은 봅니다. 특히 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서 청나라에 지출하는 은이 너무너무 막대한 거예요. 자, 이 당시의 무역을 뭐라고 하냐면 편무역이라고 해요. 한쪽 방면의 무역이고 당시 영국은 정부가 직접 무역하지 않고 영국도 사실상 국가의 허가를 받은 무역 회사가 있어요.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회사고 그에 반면 청나라는 비슷한 게 공행이 있죠. 어디에 설치했다고요? 광저우에 설치했다. 그래서 광저우에 있는 공행으로 이렇게 서로 무역을 해야 되는데 주로 청나라에서 가져오고 싶은 것이 많았던 영국이 차, 비단, 도자기 특히 차 수입을 많이 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뭘 지불하냐면 은을 자꾸 지불하는 거예요. 돈을 자꾸만 주고 차를 사오는 거예요. 무역이 거의 일방적이죠. 점점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영국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대단원이 바뀐 다음에 대단원 4단원부터 나올 얘기지만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전혀 신사답지 않은 행동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영국이 동원했던 방법은 바로 아편이었어요. 마약. 그래서 뭐 이 당시 물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본인들의 식민지인 인도에서 아편을 키워서 그 아편을 청나라에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은을 가져오고 이 은을 영국이 가져오는 거예요. 면화와 은을. 뭘 주고? 면직물을 주고. 그리고 차를 이 은을 주고 사오는 거죠. 근데 아편의 판매량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점점 더 청나라의 은이 인도를 거쳐 영국에 들어오게 되고 청나라는 마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상태에 처해지게 되고 결국 영국과 전쟁을 벌어지게 되니 그 전쟁이 아편 전쟁이라는 거죠. 이거는 대단원 4단원에서 볼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고 정리해보자면 16세기에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포르투갈, 물라카, 호이안, 마카오를 경유해서 나가사키에 조총을 전해줬다고요. 에스파냐, 마닐라를 무역 근거지로 해서 그 배, 무슨 배?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였고 17세기가 되면 네덜란드 말로크 제도에서 지배권을 확보한 이후에 나가사키까지 머물면서 했다. 이 나가사키에 일본이 무역을 하기 위해 설치했던 인공섬 데지마라는 것이 있었다고. 18세기가 되면 청나라는 외국과의 무역을 위해서 광저우에 공행을 만들었는데 공행을 설치했는데 이 공행 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나라가 영국. 청나라산 차를 수입해 가기 위한 목적이었고 너무 은의 유출이 심각해지자 인도산 아편을 청나라에 미리 수출하면서 무역의 형태가 바뀌게 된다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단은 북방의 확대와 서양과의 교류를 봅시다. 자, 지금 결과적으로는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덕분에 아시아와 유럽 간의 문물 교류가 활발해졌던 시기예요. 자, 그래서 동아시아 교역망은 이제 동아시아의 교역망은 전 세계 교역망의 하나의 일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동아시아에 진출하고 아메리카산 은이 중국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동아시아 교역망이 전 세계로 연결되는 시점이 16, 17, 18세기 시점이었다라는 거고. 뭔가 잘못됐네요. 자, 그리고 이러한 교역망을 통해서 동서문물이 활발하게 교류되는데 뭘 볼 수 있냐면 이때 들어오는 게 이에요. 새로운 신대륙의 작물들이 들어오는데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서 있었던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이 유럽에 전파됐고 다시 아시아에 전파됐던 시기가 16, 17, 18세기입니다. 여기 뭐 더하자면 뭐 고추도 포함되고 담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감자와 고구마, 옥수수는 대표적인 구황 작물이잖아요. 쉽게 기를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뭐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고추가 임진왜란 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들어오기 때문에 임진왜란 전에 김치는 빨간 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엄청나게 고추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인데 이게 다 17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반면 유럽은 명청 일본에 도자기를 막대하게 수출해갑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도자기를 많이 수출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유럽에서 이 도자기에 대한 복제 기술도 크게 발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자기를 아예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아까 차이나라고 부른다고 했죠. 차이나. 중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도자기가 중요한 역할을 매개의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교류를 하면서 유럽에서 와서 아예 아시아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로 예수의 선교사예요. 얘기하자면 좀 복잡하긴 한데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구교와 신교로 나뉘게 됐고 구교가 카톨릭, 신교가 개신교로 나누겠는데 개신교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구교, 카톨릭 내에서 개신교의 영향력을 받고 카톨릭을 퍼뜨리기 위한 단체를 만들게 되니 그 단체가 예수회예요. 그래서 예수회는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기 위해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면 아시아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아에는 잘 발달하지 않았었던 서양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대표적인 선교사가 바로 일단 첫 번째 명나라 때 들어왔던 마테오 리치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마테오 리치. 뭘 제작했냐면 곤여 만국전도라는 지도를 제작했고 이 사람이 청나라에 관렸던 서강계인데 이 사람이 마테오 리치고
서광계인데 서광계와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서 기와 원론이라고 하는 책도 만들어내게 돼요. 이 내용은 다음 단원에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반면 청나라를 대표하는 선교사는 아담 샬이라는 인물. 아담 샬 이 인물이고, 특히 천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청나라에서 역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 전에는 수시력을 쓰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거의 완벽한 역법이라고 하는 시연력이라고 하는 역법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아담 샬이에요. 자, 곤요 만국전도 마테오 리치가 전파했다고 했는데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어요. 지금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보면 여기 우리나라 보이고 일본도 이렇게 있는 걸로 보이고 중국이고 지금 아프리카, 뭔가 익숙한 지도죠. 근데 사실 이 당시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섬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없죠. 호주가 대신 이 당시 상상 속의 대륙이었던 미지의 남방 대륙 메카라니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크게 표시가 돼 있어요. 지금의 남극과 아마 오스트레일리아를 하나로 보고 있었던 것 같고 아메리카 대륙이 보입니다. 왜 이게 충격적이었냐면 그동안 아시아에서는 중국 중심의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중화주의.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하는 천원 지방의 사상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원 지방의 사상을 보여주는 게 역전, 동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던 것이 곤요 완국전도이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한테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대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단 마테오 리치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너무 뒤흔들리는 것을 걱정해가지고 사실 지도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 유럽에서 쓰고 있던 지도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아시아 대륙이 끝으로 가요. 어디를 중심으로, 요 중심에는 어느 대륙이냐면 유럽 대륙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이 끝으로 가면 중국인들의 충격이, 아시아인들의 충격이 더욱더 심할까봐 이렇게 제작해 놓은 것이 곤여 만국전도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1602년에 했던 지도고, 1602년에 자, 교과서 페이지를 한 장 넘기면 기사 쪽에 소개되고 있는 동아시아 사람들이 있는데 벨테브레이, 바로 조선에 들어왔던 벨테브레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마테오 리치 다시 나와있죠.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 중국에서 막 했다. 서광계와 함께 기와 원본을 번역해서 유클리드 이론을 소개했다. 천주 시리를 저술하였다. 보시고, 일본에 들어왔던 윌리엄 에던스, 도쿠가 이에야스의 외교 고문으로 지냈고 나중에 귀화해서 미우라 안진이라는 일본 이름까지 쓰고 칼을 차고 유럽인 최초의 사무라이가 됐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5페이지에 있는 핵심 탐구 문제 풀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자료 1은 청대 광저우의 외국 상관이라고 해서 청은 1757년 광저우로 제안했다. 그래서 청의 상인은 공행이었다. 외국 상인의 행동을 감독하는 책임도 지고 있었다. 이런 거 볼 수 있고, 자료 2번은 에도 시대에 나가사키 데지마에 있던 네덜란드 상관, 그래서 네덜란드 국기도 달려있네요. 이런 내용들. 처음에는 포르투갈인이었지만 포르투갈 상인을 수용하고자 만들었지만 포르투갈 상인들이 종교를 선교한다는 이유로 추방당하고 그 자리에 네덜란드 상인이 들어왔다.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조선 후기 부산의 초량외관, 그래서 외관에서는 일본 상인들이 모여서 교육을 하였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고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자료 1부터 자료 3을 읽고 다음 표에 들어갈 내용을 적어보자. 출입이 가능한 외국 상인은 광저우에는 네덜란드, 미국, 영국, 프랑스, 나가사키 데지마에는 네덜란드 상인, 초량회관에는 일본 상인이 되겠고, 외국 상인이 교육관계에서 가졌을 불만을 좀 찾아보면 뭐 거주 지역이 제한되어 있거나 특정 상인들과 교육 행동이 통제가 되어 있거나, 특정 상인들과 교육하거나 행동이 통제되어 있거나, 일방적으로 부과된 세금, 관세가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2번 청 일본 조선이 이후 다른 나라와 계약을 위한 조약을 체결할 때 상대 국가가 조약 내용을 꼭 넣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 만들어보자. 근데 다음 대단원에서 나오게 될 내용들 관련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영국에게 패배한 청나라는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도 이런 내용이에요. 항구를 더 개방하기 위해서 광저우 외에 상하이, 푸저우, 홍콩 등 개방하게 됐고 그리고 개방한 항구에서 정해진 관세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다음 대단원 보면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될 거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엔 은유통의 활성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